네. 자, 저당권의 물적 범위 중요합니다. 자, 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이 규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주유기가 있어요. 근데 주유소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저당권 설정합니다. 근데 주유기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별도의 저당권이 설정 그런 건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 주유소 건물이 경매 절차 진행되죠. 경매가 진행돼서 제3자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주유기는 누구 것인지 낙찰을 받은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주유기 또한 자기 거다. 그러니까 이 주유기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뭔 소리야, 이 주유기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제3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이거는 종물에 해당됩니다. 종된 물건입니다. 자, 종물이기 때문에 주가 있겠죠. 주유소 건물이 주물이라고 합니다. 주된 물건. 그 다음에 주유기가 종물이라고 합니다. 종된 물건. 그러면 주물과 종물을 어떻게 구분시킵니까? 이런 겁니다.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편익에, 영업활동이나 어떤 경제활동에 편익에 제공되는 거죠. 주유소 영업을 한다는 얘기는 주유기로 기름을 넣는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경제적 이익에 항상 이바지하는 물건은 종된 물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된 물건에 대한 매매 등 처분행위가 있으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종물의 처분도 포함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즉 주유소를 지금 이제 낙찰인데 경매인데 만약 매각한다고 할게요. 주유소를 매각할 때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주유소 영업을 위한 필요한 종물인 주유기는 다시 포함되는 게 당사자 의사일 겁니다. 만약 이걸 빼고 싶다면 오히려 특약으로서 주유기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매매 목적을 해. 그런 의미인 겁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게 원칙입니다. 민법에. 그 얘기는 뭐냐면 매각을 할 때 이 매매 대상에 비록 종물을 포함시킨다는 의사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 건물뿐만 아니라 주유기를 그대로 넘겨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은 저당권 실행에 따른 나중에 경락인의 효력이 어디에 미치냐 문제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가 맞췄을 때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유소와 함께 취득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떤 규정으로? 종물에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즉 저당권은 비록 건물에 돼 있지만 그 효력은 종물인 주유기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이 주유기 또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저당권들의 어떤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찰자는 이 부합된 물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낙찰자한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은 항상 낙찰자, 경락인, 매수인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매수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만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즉 무슨 의미냐면 주유기는 따로 매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매도인 갖는다. 그런 경우입니다. 법률의 특별한 규정 이런 경우입니다. 부합 규정에 보면 자신의 권한에 부속시킨 물건은 그렇지 않는다. 기억나십니까? 자신의 권한에 기초해서 부속시킨. 다만 여기서는 법령에서는 부속이기 때문에 부속의 정도가 부합되는 개념은 먼저 아셔야 돼요. 부속은 부합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근데 부합된 물건에도 부속 약한 의미와 강한 의미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합된 물건. 그럼 또 하나 볼 게 있냐면 오히려 이 개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임대차 할 때 비용 상한 청구권 할 때 이게 얘기 나왔죠. 구성 부분. 시험은 구성 부분, 부속물 이렇게 나눕니다. 구성 부분은 부합된 물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분리할 수 없다. 근데 부속물의 경우는 분리가 가능한 겁니다. 독립된 물건으로서. 즉 분리한데 비용이 많이 들리지 않고 분리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는 경우. 만약에 분리하는 게 어렵고 분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거나 아니면 분리하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면 부합으로 봅니다. 그런 개념 정도는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십시오. 다만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뭐냐면 그러나
특별한 규정,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설정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등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 누가 될까요? 경락인 매수인에게 대항을 못한답니다. 즉 매수인한테 이거는 저당권 효력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나중에 부동산 등기 그 등기법 관련 공부하실 때 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설정에 다른 약정은 그러하지 않는다. 등기를 해야만이 제3자 매수인 경락인에게 대항이 가능합니다. 자 주식에 대해서 만약에 별도로 약정을 했다. 그럼 저당권 설정할 때 이 주식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그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가 안 되면 낙찰자한테 그 주식의 소유권이 취득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제 지문 보게 되면 기출 지문 설정 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고 단서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틀렸다. 등기를 해야만이 제3자 매수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낙찰자가 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이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자, 이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 위에 뭐가 붙었죠? 임차권이 있었어요. 토지 임차권 A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소유였죠. 건물의 소유자도 A예요. A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차권을 설정했습니다. 토지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가 설정했다? 저당권 B 저당권을 건물에 대한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이 실행됐다는 가정하에 건물에 대해서 매각이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낙찰자가 갑이라고 할게요. 이 사람이 건물에 대한 매수인이겠죠. 낙찰자, 경락인, 매수인 같은 의미입니다. 매수인. 이 경우에 과연 이 임차권에도 취득하는지가 하나의 쟁점인데 자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건물에 대한 겁니다. 근데 건물에 뭐가 붙어있죠? 임차권이 있죠. 그런데 350벌조는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저당권 효력이. 그런데 지금 이거는 임차권은 물건인가요? 권리인가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지만 이미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종물에는 종된 권리도 포함이 된다.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사이에서도 358조가 적용이 됩니다. 자, 건물의 소유 목적이니까 A의 소유권이 있겠죠. 그렇죠. 주된 권리인 소유권 그리고 종된 권리인 임차권 건물 소유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거죠. 그렇죠. 옛날 법정지상권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러면 저당권의 그 358조 본문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갑은 건물의 소유권, 매수인 갑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과 임차권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취득한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이 임차권은 제한이 있어요. 무슨 제한이 있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일 때 양도나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있어야만 소유자에게 대항이 가능하잖아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 효력이 미쳐서 임차권 취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취득하여 대항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상권이라면
여기에 지상권이라면 어떨까요? 지상권은 채권이 아니라 물건이잖아요. 대세적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이 가능하겠죠. 별도의 동의 없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권에 대해서 그러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과연 임차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규정이 없을까 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계약할 때 이런 임차권의 상대적, 이 임차권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막 특별 규정이 있었잖아요. 임차권을 보기 위해서. 기억나십니까? 자, 토지, 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건물 소유 목적으로 별도로 임차권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권은 취득한다. 취득하여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긴다. 622조. 기억나십니까? 이 경우에 이 조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따져봤는데 그 경우가 아니죠. 그 조항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어떤 목적? 건물 소유 목적으로. 근데 임차권 등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 별도의 임차권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토지의 양수인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측면이 달라요. 지금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3자는 622조의 제3자는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예요. 하지만 지금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62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뭐 시험하고는 좀 멀리 있었는데 저희가 배운 거예요. 622조에서. 이런 것도 한번 궁금증을 갖고서 계속 생각하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요거는 종된 권리다. 따라서 358조가 적용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종된 권리가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임차권, 이게 임차권이 종된 권리죠. 죄송합니다. 이 저당권의 효력이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거, 그걸 물어본 겁니다. 종물은 물건이에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종된 권리,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관계가 성립되면 그 종된 권리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 점을 묻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까지 설명한 것은 그럼 이 임차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한다? 동의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동의를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 없이 뭐 할 수 없는가 방법을 찾아봤을 때 622조를 검토했지만 622조는 토지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 소유자만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62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에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토지에 완공된 건물은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토지양권, 건물. 그러면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토지의 저당권 효력이 건물에 미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혼동하지 마실 게 뭐냐면, 자, 아시겠죠? 이거는 토지의 저당권이죠. 근데 건물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이유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독립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합이 안 되는 겁니다. 토지 위에 건물은 부합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비교할 게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중에서는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이 이만큼이었어요. 그런데 중축, 재축에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지금 부합이에요.
우리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부합물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토지 위의 건물과 건물을 중축했을 때 이 중축한 부분, 이 중축한 부분이 구성 부분이 되거나 아니면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는 거나 두 가지 나눠지겠죠. 그런 경우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 저장 탱크, 이 경우는 부동산인 토지에 부합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합이 되기 때문에 유류 저장 탱크에 효력이 미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유류 저장 탱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아니면 분리하게 이 땅속에 매설한 유류 저장 탱크를 꺼내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사라지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합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합이 되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이 부합물에도 미친다. 즉, 이 토지에 대한 낙찰자는 부합되는 유류 저장 탱크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자, 부합에 그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 그걸 이렇게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임목. 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러면 먼저 하면 토지 위에 식재하고 된 임목 이렇게 할게요. 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임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경우에 이 임목은 토지에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단서입니다. 등기한 임목은 기본적으로 부합입니다. 독립된 물건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토지 전세권자 부합의 그 측면 토지에 대해서 보통 수목은 부합에 대한 물건인데 등기한 임목이나 명인 방법으로 표시가 되는 수목의 집단의 경우에는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권한에 의해서 부속한. 근데 여기서 누가 있어요? 토지의 전세권자가 자신의 권한에 의해서 등기한 임목이기 때문에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이 표현은 등기한 임목이 과연 토지에 부합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서가 있었죠. 부합에. 자신의 권한에 의해, 자신의 권한 있잖아요. 전세권자가. 자신의 권한에 의해서 식재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수목일 때는 부합이 돼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지만 등기한 임목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자, 수목은 제가 설명했습니다. 본래 토지의 정착물로서 수목이라고 했습니다.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즉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다는 얘기는 부합물이라는 뜻입니다. 부합.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수목의 집단, 수복이 아니라 수목의 집단은 뭐라고 한다? 임목이랍니다. 등기를 받은 수목의 집단은 임목이랍니다. 따라서 등기한 임목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토지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그때는 독립된 물건이 되기 때문에 별개로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당권 그 개념할 때 부동산 기타 목적물 했죠. 기타 목적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아닌 경우예요. 그럴 때 잠깐 오겠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임목의 경우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저당권의 목적을 할 수 있다. 여기서도 하나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양도하거나 저당권 목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판례에 의하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독립한 부동산 거래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임목이나 아니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임목이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즉 토지의 낙찰자는 임목이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 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 발출되지 않은 거. 이 맞는 질문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 부동산의 종물로서 종물이 어느 시점에 있었냐 중요하지 않아요.
종물의 개념 자체가 주물을 전제로 해서 주된 물건의 경제적 이익에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전에 이전에 있냐 이후에 있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분리 반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주물 곁에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그게 멀리 분리돼서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반출이 되게 되면 그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주유기를 아까 예를 들었는데 갑자기 서울에 있었던 건 그거를 저 제주도에 팔았어요. 그럼 분리 반출된 걸로 본 거고 그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주유소가 있으면 그 주유소의 근처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서울에 있던 것이 다른 지역, 먼 곳에 반출이 됐으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걸 묻는 겁니다. 다섯 포인트는 분리 반출되지 않는 거. 그 표현을 물어봅니다.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저당 부동산 부합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는 거. 포인트는 이겁니다.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없었지만 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부합된 것은 효력이 미친다는 거. 그리고 분리 반출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이제 표현된 건 뭐냐면 아까 토지 위에 수목이 있는 경우입니다. 수목. 집단이 아닙니다. 뭐 나무 세 그루. 이 나무 세 그루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됐기면 효력이 미친데 요 나무를 벌채해서 다른 곳에 옮긴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 사안은 이 예를 들면 됩니다. 토지 위에 부합된 수목을 벌채해서 다른 데 옮겼다. 그 경우에는 그 수목, 분리돼 반출된 볼목된 나무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좀 연상을 해주십시오. 사례로서. 자,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중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이 부분이 뭐냐면 구성 부분이에요. 독립적 효용이 있으면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된다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 부분이다.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부합이 된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표현들이 지금 이제 복수 답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신경을 쓴 겁니다. 구분 건물의 전위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위 부분에 자 하나 더 하나 이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중축된 경우 이 시점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중축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저당권 설정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경우에도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전후 따지지 않습니다. 언제 부합이 됐냐, 언제 종물이 있었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 이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권리입니다. 지금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주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종된 물건이 생긴 경우입니다. 즉 주된 권리가 있은 후에 종된 권리가 덧붙여진 거예요. 그 경우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후를 묻지 않는 겁니다. 그 대지 사용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과 일체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자, 다음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비친다. 건물의 중축 부분도 기존의 건물에 부합할 수 있으며 부합하는 경우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그 경우에는 구성 부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 결과 근데 이제 부합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와 구별한다? 독립된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되는 경우. 쉽게 해서 4층짜리 건물에 중축을 했는데 5층을 만든 경우. 그런 경우는 구분 소유의 목적물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기존의 건물에 부합할 수 있으면 그래서 표현을 뭐로 쓴다? 구성 부분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구성 부분이 된 때에는 부합이 돼서 일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배워왔죠. 계속 그 결과 중축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보존 중이가 되었고 또 본래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더라도 경락인은 중축 부분의 소유권 취득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합이 되면
그 부분의 소유권을 저당권 효력에 미친다는 얘기는 낙찰자, 즉 경락자, 매수자가 그 중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별도로 보존 등기가 돼 있었어요. 등기가 돼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부분이 등기가 되려고 하면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하지만 독립한 물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가 가능한 객체는 독립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착오로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 즉 구성 부분이다. 하나의 구성 부분에 불과한 부분을 착오로 등기가 된 겁니까? 즉, 따라서 그 경우에는 등기에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비록 등기가 됐지만 등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경락에는 구성 부분이 된 그 중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구성 부분이냐, 구성 부분이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지 등기가 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란 겁니다. 또 이 등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또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당권 여기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중축이 됐어요. 근데 구성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집행법원은 감정인을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근데 감정인 감정평가 실시할 때 이제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나 여러 가지 사정 참고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을 별도로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금액 산정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에 대한 금액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즉 평가를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감정인이.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이 표현은 시험에 잘 출제되니까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다만 예외가 있다. 당사자는 설정 계약에 의하여 즉 358조의 단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다만 예외가 있다. 첫째로 설정 계약에 의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말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데 그 약정은 어떻게 한다? 등기를 해야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3자는 누가 될 수 있겠죠? 대부분 경락인 매수인이겠죠. 매수인은 당연히 부합된 물건이나 종된 물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소유권 주장할 것이고 반대로 이게 낙찰자나 매수인의 소유권이 아니라고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약정을 했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못해서 당신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했습니다. 둘째로 법률의 특별한 규정 예컨대 256조 단서 지상권자, 전세권자, 부동산 임차인이 그들의 권한에 기하여 부속시킨 물건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토지의 명의방법 등기된 임목에 대해서 전세권자가 임목을 식지한 경우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그 표현하고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자가 자신의 권한에 의해서 식지하고 등기한 임목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부합되지 않는다. 그 표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한 임목에 대해서는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자, 별개의 독립한 물건인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자의 소유권 수목이. 자, 다음 넘어가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지금까지 부합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종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반복학습입니다. 저당권 설정 전에 종물로 되었는가 아니면 그 후에 종물로 되었는지를 묻지 않는다. 언제 종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도 반대의 특약이나 특별 규정이 있는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서,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아까 배웠었죠. 임차권. 즉 건물의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좀 전에 봤을 때는 임차권이었죠. 하지만 지금 지상권이에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에 이바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차이점은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인 매수인, 경락인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죠. 나 지상 물권이기 때문에. 반대로 임차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622조 때문에. 629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 그 차이점. 제가 30회는 임차권이었고 29회, 27회는 지상권입니다. 자, 그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채권이 임차권과 물권이 지상권의 차이점이 이런 데서 나타난 겁니다.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이제 법조문 자체에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언제요?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비친다. 자, 먼저 저당권의 개념 했을 때 제가 어떤 걸 강조했죠?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간접적으로 지배한다는 거죠. 저당권자가 목적물 점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수익권이 누구다? 저당권 설정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수익권이 저당권 설정자에게 있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에서 발생한 과실, 이 과실은 천연과실, 나무에 있는 말 그대로 나무에 있는 열매 같은 것을 천연과실일 거고, 법정과실이 뭐죠? 차임, 임대나 전세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차임 상당의 이익들은 법정과실인데 그 과실에 포함되는 건데, 그런 과실의 수취권은 누가 있을 거예요? 사용수익이 있는 저당권 설정자예요. 원칙은.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과실의 수취권이 있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압류가 있으면 돼. 저당 목적물에 압류가 있다는 얘기는 경매 민사집행법에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압류가 있으네. 그래서 압류가 있으네가 포인트인 겁니다. 얘는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압류가 있은 후에 이미 취득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이나 아니면 향후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저당물의 목적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제3자입니다. 지금 설정자와 제3자는 다른 겁니다. 소유권은 뭐냐면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소유권을 매매 등의 원인으로 양수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소유권을.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제3 취득자라고 합니다. 3취득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 과실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통지를 해야 한다. 누구한테? 제3 취득자. 이 표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있으면 용의물권이잖아요. 제3자의 권리잖아요. 사용수익권이 이 사람들한테 있는 거고, 새로운 소유자도 사용수익권이 있는 거예요. 저당권은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점유하지 않아요. 즉 사용수익의 권한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제3취득자인 소유권,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그 과실의 수취권이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예외를 두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가 주장하려면 이 사람들한테 통지를 하라는 겁니다. 압류한 사실을. 자, 그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압류가 있습니다. 다음, 저당권의 효력은 제가 여기서 설명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과실에 미치지 않는다. 설명드렸습니다.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거지 따라서 관념적으로 지배한다. 사용수익권은 저당권 설정자에 있다. 그런 표현들이 이에 미치는 겁니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으며 그 사용수익의 권리는 누구한테? 저당권 설정자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과실을 수취하게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방금 본 조항은 예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 중요합니다. 압류가 있으면. 그리고 제3취득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압류 사실을 통지한 후에만 과실 수취에 대한 과실에 대한 저당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 이게 뭐냐면 과실하게 되면 천연 과실 뿐만 아니라 차임 채권은 뭐에 되는다? 법이 정한 과실입니다.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과실의 개념에 천연 과실, 나무에서 천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과실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 상당, 즉 차임 상당의 채권도 과실에 해당된다. 따라서 압류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향후 받을 차임 채권 등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맞는 지문입니다. 요거는
요 개념, 이 359조에서 과실의 개념에 법정 과실도 포함된다는 것을 아셔야만이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게 되면 이런 차임 상당의 어떤 채권은 항상 종된 권리 아니면 과실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규정에서도 과실에 대한 표현이 나왔을 때 점유권 비용, 점유자, 소유자, 회복자들의 책임 다 과실에는 이런 차임 상당의 채권도 포함이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 부동산부터 이미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 차임채권은 포함이 안 됩니다. 압류 이후에 발생한 거. 자, 압류가 있은 후에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자 그 부동산부터 수취한 시점이 압류가 있은 후입니다. 압류 이후에. 그런데 그 전의 것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건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압류 이전이냐 이후냐가 중요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하겠습니다.